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역사교실 강사 김영준입니다. 온라인 평생교육 세 번째 시간, 한 컷으로 보는 역사 속 서울 이야기. 자, 오늘 이 세 번째 시간에는 어떤 이야기를 다룰 것이냐. 앞 시간에서는 저희가 이제 지하철역 이름의 이주에 역사적인 연고가 어떻게 되는지 그런 부분들을 살펴봤다면요. 이번 시간에는 한양 도성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어떤 방식으로 짜여졌는가,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를 한번 다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한양을 설계한 사람은 바로 정도전입니다. 사실상 정도전의 도시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 정도전이 한양을 설계할 때 한 가지 기준을 잡은 게 있는데, 그게 뭐였냐면은 성리학적인 이념이 여기에 반영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성리학적인 이념이라고 하면은 아시다시피 충, 효, 예, 의, 지, 신,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 모든 덕목을 아우르는 인, 어진 마음이죠. 근데 이러한 것들이 하나로 어우러져 있는 그런 도시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거죠. 자, 그래서 정도전이 한양 도성을 설계를 할 때 특히 사대문을 만들 때 그 사대문의 이름을 굉장히 신경을 써서 만들게 됩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이런 식으로 표현을 많이 하잖아요. 동대문, 서대문, 남대문, 북문, 이런 식으로. 북문은 대문이 아니라 그냥 북문입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사실 여기에는 고유의 명칭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동대문은 흥인문, 서대문은 돈이문, 남대문은 숭례문처럼 고유의 명칭이 있는 거죠. 혹자는 이런 주장을 하기도 해요. 원래 흥인문, 돈이문, 숭례문 이렇게 부르는 게 맞는데, 일제시대 때 일본인들이 조선인의 정기를 억누를 목적으로 일부러 동대문, 서대문 이런 용어를 퍼뜨렸다라고 알고 계신 분도 계실 텐데, 그거는 사실은 무근이에요. 왜냐하면 조선왕조실록을 보면은 동대문, 서대문, 남대문 명칭 다 나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숭례문, 흥인문 멋있긴 한데 어렵잖아요, 그죠? 그래서 일반인들 사이에서는 그냥 동대문, 남대문 이런 식으로 많이 불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좀 이제 잘못된 루머고, 다만 공식적인 이름은 정해져 있는 게 맞습니다. 먼저 이제 동대문은 흥인문, 인의 예지신, 바로 그 인이죠, 그죠? 인을 흥하게 한다. 그 다음에 남대문은 숭례문, 예의를 숭상한다. 그 다음에 서대문은 돈의문, 의를 두텁게 한다. 자, 그리고 이제 북문인데, 그러면은 인의 예 지니까 지가 들어가야 되는데, 북문에는 지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지가 들어가지 않고 이름을 뭐라고 지었냐면은 숙청문이라고 이름을 짓게 되었던 거죠. 숙청이라고 하니까 뭔가 좀 어감이 살벌한데, 숙청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무슨 뭐 피비린내 나는 그런 정치 보복 이런 것만 떠오르기 쉽지만, 원래 숙청은 이런 뜻이에요. 반드시 깨끗하게 해야 된다. 그래도 뭔가 깨끗하게 정화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단어 자체는 원래 나쁜 의미는 아닌 거죠. 근데 이것이 사용되는 사건들이 좀 이제 살벌한 내용들이 많다 보니까 우리가 숙청이라고 하면은 뭔가 좀 거부감을 갖게 되는 겁니다. 왜 북문 이름이 숙청문이냐? 요거는 이제 풍수지리적인 이야기인데요. 풍수지리에 따르면은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좋은 기운은 남쪽에서 오고 나쁜 기운은 북쪽에서 온다. 예전에 이제 코로나 팬데믹이 펼쳐졌다 했을 때 이런 식으로 생각해요. 코로나 같은 질병은 어디서 오는 거다? 북쪽에서 오는 거다. 그래서 이 북쪽은 항상 어떤 역할을 해야 되냐면은 나쁜 기운이 오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쪽에는 대문을 설치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대문을 설치하면 나쁜 기운이 다 들어온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래서 북문은 북문이지 북대문이 아니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 북문의 이름을 지을 때도 나쁜 기운을 정화한다라고 해가지고 숙청문이라고 짓게 됩니다. 다만 연산군 때 가서 사화가 원체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대규모 숙청 사건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조선시대 사람들도 이 숙청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좀 약간 껄쩍지근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때 조선시대 사람들이 어떤 아이디어를 내냐면은 숙청은 좀 그렇고 정자를 쓰자. 뭐 정자도 사실은 크게 의미는 다르지 않지 않냐. 그래서 지금은 북문의 이름이 숙정문이라고 이렇게 바꿔서 짓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사대문 같은 경우는 중요한 행사가 있을 때 주로 통과되는 지점이고, 일반적인 생활할 때 통과하는 지점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생활을 할 때는 다른 문들이 있는데 그 다른 문들을 우리가 이제 소문이라고 부르게 되죠. 4개의 소문을 뚫게 되는데요. 동소문, 광희문, 소희문, 창희문, 이 4개가 실제적으로 사람들이 교통을 하는 그런 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어쨌든 인의 예지 신이니까 마지막 신에 해당하는 건 뭐냐? 한양 중간에 위치해 있는 종이 있죠. 시간을 알리는 종. 그 종이 이름이 뭐냐면은 바로 보신각입니다. 믿음을 지키는 종이다 해가지고 보신각이라는 이름을 짓게 되었던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유교적인 그런 인의 예지 신이 여기에 다 반영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경복궁을 건설을 하게 됐는데 정도전이 이 경복궁을 기준으로 동쪽과 서쪽에다가 뭐를 짓게 되냐? 동쪽에는 종묘를 짓고 서쪽에는 사직을 건설을 하게 됩니다. 종묘와 사직 어디선가 많이 들어보셨죠, 그죠? 자, 종묘와 사직은 과연 무엇이냐? 종묘라는 것은 뭐 하는 곳이냐면은 역대 왕들의 위패를 모아놓은 곳이에요. 그것이 바로 종묘죠. 그 다음에 사직이라는 것은 뭐 하는 곳이냐면은 곡식의 신과 토지의 신을 섬기는 그런 위패를 모셔놓은 곳이 바로 이 사직입니다. 그럼 종묘와 사직은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냐라고 봤을 때 먼저 종묘. 종묘라는 것은 역대 왕들의 위패를 모셔놓은 곳이죠. 그렇다는 것은 왕실의 정통성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어요. 왕실의 정통성을 튼튼히 한다. 따지고 보면 요즘식 용어를 치자면은 국가 안보와 같은 그런 개념이 적용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사직은 곡식과 토지의 신을 섬기는 사당인데 곡식과 토지의 신이라는 것은 결국 뭘 말하는 거냐면은 민생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는 것은 종묘는 국가 안보를 상징하고 사직은 민생을 상징한다는 것인데 그러면 이제 이 시대에도 뭐가 굉장히 중요시하겠다. 국가 안보와 민생 안정이 상당히 중요시하겠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왜 요즘도 정치권에서 걸핏하면 그런 말이 나오잖아요. 국가 안보와 민생을 위해서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런 말들이 나오는데 마찬가지예요. 이 시대에도 이 두 가지를 가장 중요시 여겼던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조선시대 신하들이 걸핏하며 하는 말이 뭐였냐면은 전하 이러시면 아니 되옵니다. 굽어 살피시옵소서. 종묘와 사직을 생각하시오. 이 얘기가 결국 현대식으로 풀이를 하면은 국가 안보와 민생 안정을 위해서 그러시면 아니 되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풀이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종묘와 사직은 이제 각기 그런 역사적인 연원이 있는 곳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양의 가운데를 흘러 들어가는 하천이 있는데 그 하천이 청계천이죠. 그리고 이 청계천이 바로 한양 사람들의 생활 용수를 공급해주는 지역입니다. 다만 이 청계천도 모양새가 지금하고 일치하진 않았을 거예요. 왜냐면은 영조 때 가서 청계천을 정비하는 작업을 한번 하게 돼요. 그래서 청계천도 이게 하천이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흐르는 길이 좀 바뀌게 될 것이고 그 길을 따라 가지고 다시 또 이제 청계천을 정비하는 일들을 주기적으로 하게 되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청계천을 지나가는 다리 중에서 유명한 다리가 하나 있는데 돌다리죠. 옛날에 조선시대에 만들었던 광통교라는 다리가 있습니다. 이 광통교라는 다리에는 한 가지 사연이 얽혀 있는데요. 그게 뭐였냐면은 태종 이방원이 신덕왕후 강씨, 계모였던 신덕왕후 강씨를 미워해가지고 무덤을 이장을 시켰다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서울시 중구 정동에서 서울시 성북구 정릉동으로 이장을 했는데 그 과정에서 왕비의 릉에서 후궁의 무덤으로 격화시켜요. 그래서 왕비의 릉이라고 하면은 격식에 맞는 그런 이제 석상들이 배치가 되는데 그 석상들을 다 폐기 처분시킵니다. 그러면서 그 석상들을 어디에 사용을 하냐면은 광통교를 만드는 석자재로 사용을 했다라고 하죠. 그래서 이방원이 그랬대요. 온갖 잡놈들이 광통교 다 밟고 다니면서 모욕을 줘라. 그런 의미로 이제 그랬다고 하는데 역사학자들은 또 그렇게 봤대요. 설마 진짜로 저렇게까지 했겠냐 했는데 예전에 한번 청계천 정비하면서 현대 대한민국에 와가지고 광통교를 갖다가 보수공사를 하려고 한번 통째로 뜯었다가 다시 이제 재조립하는 과정을 거쳤죠. 뜯고 나서 보니까 그 안에서 왕릉에 사용되는 그런 석자재들이 정말로 발견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야사 이야기가 진짜였다는 것이 입증되는 순간이었죠. 자, 이렇게 해서 한양이라는 도성은 성리학적인 이념에 따라서 설계가 된 도시였다라고 볼 수가 있고 따지고 보면 경복궁도 그런 취지에서 만들어졌습니다. 복이 흥하다라는 의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전각들의 이름도 정도전이 성리학적인 이념에 따라서 짓게 되는데요. 왕이 정문을 보는 곳을 근정전, 항상 부지런하게 근면 성실하게 정사에 임해야 된다. 그 다음에 왕의 개인 집무실 있죠? 그거를 사정전이라고 불렀어요. 사정전, 항상 생각하고 또 생각해라.
즉 개인 집무실에서도 업무를 쉬지 말고 고민하고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왕의 침실, 개인적인 생활 거주 공간을 강령전, 즉 강령하고 편안하시라, 그런 의미가 되겠죠. 자, 이렇게 성리학적인 이념에 따라서 경복궁의 전각 이름도 짓게 됩니다. 다만 주의하셔야 될 게 지금 보시는 그 경복궁은요, 정도전이 만든 게 아니에요. 그 누가 만든 거냐면은 흥선대원군이 만든 거죠. 정도전이 만들었던 경복궁은요, 안타깝게도 임진왜란 때 소실이 됩니다. 그래서 한동안 이게 복구가 안 됐다가 왕들이 이제 주로 창덕궁에 좀 많이 살았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흥선대원군 때 와가지고 경복궁을 다시 복구를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태종 이방원 같은 경우는 경복궁에서 자기 이복 동생들 죽이고 왕자인왕 이렇게 해가지고 수많은 대신들을 사륙을 했잖아요. 그래서 경복궁은 굉장히 찜찜하게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이제 신하들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야, 경복궁 좀 찜찜하니까 궁궐 하나 따로 만들어라. 그래서 만들어진 게 바로 창덕궁입니다. 그래서 조선 왕들은 경복궁, 창덕궁 두 개의 궁궐을 활용을 했던 겁니다. 왕들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는데 어떤 왕은 경복궁에서 살고 어떤 왕은 창덕궁에서 살고 어떤 왕은 경복궁과 창덕궁을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그랬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나중에 이제 대비들을 모실 목적으로 창덕궁에 붙여가지고 만든 게 창경궁이에요. 지금은 창덕궁과 창경궁 사이에 도로가 지나다니는데 옛날에도 길은 있었어요. 하지만 창덕궁과 창경궁을 연결시키는 구름다리가 조선시대에는 존재했다라고 하죠. 오늘날에 와가지고 이 구름다리를 다시 복원을 한다라는 뉴스가 한번 나왔는데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경복궁을 만드는 과정에 있어서 한 가지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습니다. 궁궐을 건설을 할 때 정도전은 당연하게도 이 궁궐을 남향으로 지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때 당시에 무학대사가 여기에 대해서 반대하는 말을 했다라고 해요. 왜 그러냐? 만약에 남향으로 짓게 되면요, 풍수 지리적으로 놓고 봤을 때 보통 어떤 식으로 얘기를 하냐면은 좌청룡 우백호, 여기서 말하는 좌우는 저를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제가 뒤로 돌았을 때 카메라를 기준으로 이제 설명을 해야 되는데 이 좌청룡 우백호로 나뉘게 되는데요. 좌청룡은 장남의 기운, 우백호는 차남 이하의 기운이라는 거예요. 근데 경복궁을 남향으로 짓게 되면은 좌청룡이 낙산이 되고 우백호가 인왕산이 됩니다. 그 낙산은 아시겠지만 산이 좀 낮죠.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하면은 장남의 기운이 약해집니다. 그래서 경복궁을 남향으로 지으면 안 됩니다라고 무학대사가 풍수지리 이론에 따라서 한번 반대를 한 적이 있었대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정도전은 이렇게 맞선 거예요. 세상 천지에 궁궐을 지는데 풍수지리 따라서 남향이 아니라 동향으로 짓거나 그런 법이 어딨냐. 나는 옛날 역사를 볼 때 궁궐은 항상 남향으로 짓는다고 알고 있다. 대사는 더 이상 풍수지리 이야기하지 마시오. 자, 그래서 결국 정도전이 경복궁을 남향으로 지었다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그랬는지 어째서 그랬는지 조선 왕실은요, 그 이후로도 이상하게 장남이 계승을 한 사례가 드물다라고 하죠. 그래서 야사에서는 정도전이 무학대사의 충고를 무시했기 때문에 장남의 기운이 약해져서 장남들이 왕위 계승을 잘 못하게 되었다라는 그런 좀 비판적인 논조로 야사 기록이 일부 남아 있습니다. 뭐 그것 때문에 진짜 그랬다라고 보기는 그렇지만요. 하여튼 묘한 인연인 건 확실합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해서 정도전은 한양을 설계함에 있어서 성리학적인 이념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려고 노력을 했고 그 결과 우리가 알고 있는 명칭들이 이렇게 탄생을 하게 되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3시간에 걸쳐가지고 한 컷으로 보는 역사 속의 서울 이야기를 다뤄봤습니다. 이성계가 한양으로 천도한 과정, 그리고 서울 각 지역에 붙은 지명의 유래,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대문과 한양도성은 어떻게 만들어졌으며 종묘와 사직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 그리고 마지막으로 경복궁에 대한 이야기까지 한번 다뤄봤는데요. 서울과 관련된 이야기가 이거 말고도 재미있는 게 정말 많이 있기는 해요. 저희가 이제 모든 걸 다 다룰 수는 없고 특강이니까 아쉽지만 여기까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머지 또 이제 궁금하신 내용은 혹시라도 나중에 기회가 생기면은 더 풍부한 내용으로 다시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며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